여러분, 21세기 한국의 마루타 수술 공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KBS 시사창과 그 후속 보도들 잘 보셨습니까?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은 교수나 선배 의사들이 집도하는 수술에 어시스턴트로 참여하면서 외과 임상 경험을 쌓는 것이 정상적인 문명국가의 외과 수련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언제부턴가 유령 수술이나 무단 장기 적출 수술, 동시 수술 등과 같이 마취된 사람의 신체권과 생명권을 박탈하는 무단 수술을 해서라도 임상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야만적인 사이코 의사들이 급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백 명 이상의 여고생, 여대생, 취업준비생들이 마루타 수술을 당하다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고 있음에도 한국의 검찰이 사이코 의사들을 수술실에 풀어주어서 그들의 살인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선량한 내부 제보자들을 괴롭히면서 마루타 수술 공장들의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검찰이 저를 기소한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출석하는 관계로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인수술 카르텔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것이 밝혀진 과정, 그리고 한국의 공공기관들, 특히 검찰이 정관 변호사들의 사주를 받아 살인수술 카르텔의 뒤를 봐주는 정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칼이나 가위, 전기톱으로 자르게 되면 상해나 중상해죄로 처벌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상황에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국의 형법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마루타 수술 공장에서 벌어지는 유령수술이나 무단장기 적출 수술은 환자가 마취된 틈을 타서 벌어지는 동의 없는 수술이고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형법전에도 마루타 수술은 상해, 중상해,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검찰이 뒤를 봐주고 있는 마루타 수술실의 야만성과 잔혹함을 국제기구에 알려서 사이코 살인 수술을 중단시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외과 실습 공장, 외과 실습 사업장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의 내용을 이번 시간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 시사기획 창에서 취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외과 실습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재현한 것이죠. 실제 외과 실습은 훨씬 더 잔혹합니다. 다 잘라내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작업 대비에는 누가 누워 있습니까? 예, 이거 죽은 사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 한국의 의사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 마취제 칵테일에는요, 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이런 아주 강력한 마취제, 정맥 주사용 마취제죠. 그걸 써서 이렇게 마취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사를 맞은 사람은요, 사실은 팔다리 자르거나 사실 목을 쳐도 모릅니다.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로 누워 있죠. 그렇게 마취가 된 상태에서 실습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 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들어오죠. 지금 여기는 2명이 들어왔고요. 한 명은 뭔가 쇠고쟁이 같은 걸로 찌르고 있고, 한 명은 옆에 가위나 칼이 칼로 자르는 장면입니다. 자, 그 외과 실습 공장에 대한 소문은요, 사실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미 한 2004, 5년경부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퍼져 있었죠. 그 섀도우 닥터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사실 저는 그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처럼 그 병원장이나 소위 유명세 있는 의사들의 수술을 준비해주고 그 수술에 어시스턴트로 참여하면서 수술을 임상 경험을 쌓는 의사를 섀도우 닥터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외과 실습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때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죠. 일반 사람들은 처음 알게 된 게 2014년 4월 달에 그 언론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 한 것을 통해서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었구나. 물론 그때 그 기자회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단히 그 비극적인 사건, 한국 역사상에 있어서. 그런데 그 사건에 파묻혀 버렸었어요.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밝혀졌느냐 하면 바로 이 사건이었죠. 어떤 삼척에 사는 여고생이 이제 스타 의사 찾아가지고 강남까지 간 거예요. 거기가 바로 외과 실습 공장이었죠. 그곳에 이 친구가 겁도 없이 모르고 간 거예요. 이 사건도 그냥 파묻힐 뻔했죠. 그랬는데 여고생의 친구들이 이 여고생 사실 여고생이라기보다는 예비 여대생이 맞습니다. 이게 수능 성형을 받다가 결국에 당했다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여고생의 친구들이 그 병원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이 여고생을 집도했던 의사가 차마 이 사건을 그냥 묻을 수 없다. 차라리 자기가 가담 정도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받을 걸 각오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하면서 양심선언을 하면서 이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한번 제출해봐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근로계약서. 그 중에서 이제 유령수술 부분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조항에 보면 여기서 어른 고용된 사람을 얘기하겠죠. 고용된 의사를 집도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을이라고 하는 그 집도 의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환자는 그 수술 때 눕기 직전까지도 이 을이 집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을한테 모든 진찰을 받았고 자기 신체의 특성이나 그러면 수술의 과정, 수술 방법을 다 설명을 들었다는 거겠죠. 그랬는데 집도는 실제로 을이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취된 상태에서 벌어지니까 환자는 모르죠. 을은 무슨 역할만 한 겁니까? 작업대로 유인해준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온갖 미사 여구들 있잖아요. 수술 실패할 것이다. 수술할 필요 없다. 혹은 수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겠죠. 이 사람은 무조건 온갖 미사 여구를 다 해가지고 작업대로 눕히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출의 3%, 즉 200만 원을 지불했다 하면은 6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제로 나눈 게 나와요. 기브 인센티브가 유인해주는 역할, 이 사람들을 믿게 해서. 테이크 인센티브는 뭡니까? 그 누군가가 작업대 위에 놓고 나가면 그 사람을 이제 칼로 자르거나 하는 그 인센티브가 되겠죠. 2%. 실습을 하는 놈한테는 조금 적게 주고 삐끼 역할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실습은 무료로 돈 안 받고도 하는 놈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준다고 하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기브 인센티브에 8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말은요. 실제로 얼마가 되면 33을 곱하면 되겠죠. 이게 3%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2,630만 원의 수술에 해당하는 거는 자기가 그냥 수술 안 할 거지만 이게 유인만 해줬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엽기적인 살인수술실이 돈벌이 사업이 되는 그게 지금 한국의 강남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유령의사한테 물어보죠. 당신 수술실에 지금 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술 전에 진찰을 하고 수술 계획을 짜고 어디를 잘라야 될지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눕혀놓고 들어와서 자른다는 거예요. 그 처음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유령수술 공장, 그러니까 외과 실습 공장의 실체가 드러났고 이게 다큐멘터리 시사창에서 그걸 제작을 한 것이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많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맛을 들이면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요. 단지 외형만 바꿀 뿐이죠.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형외과, 안면윤곽센터 이러면 뭐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성형외과 의원으로 보이겠죠? 성형외과 의원으로 보이는 곳에 치과를 개설을 못하니까 치과의사를 고용은 해야 되겠는데 좀 저렴하니까 그죠? 그리고 고분고분하고 실습을 많이 해보고 싶어하는 아간면 외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보고 싶다 하는 치과의사들이 꽤 많이 등장했죠. 훨씬 고용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건물의 일부를 치과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예요. 하청 공장이죠 사실은 그죠? 하청업체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선언 한 서너 명 정도의 자료들이 나왔죠.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자료만 가지고 나왔는데 100% 가져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좀 비교적 온전한 자료들을 가지고 나왔죠. 뭐 피해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신고센터 그쪽으로 신고되어 들어오는 사람 중에 명단이 있으면 그러면은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분이 실습 당했구나. 근데
굉장히 심각한 신체적인 피해, 지금 불구자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살인 공장에 걸렸다가 살아나오신 분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연히 치과가 있는 줄 몰랐겠죠, 이분은. 간판도 없고 그냥 숨어 사는 놈들이니까. 지하 치과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간판이 없으니까 모르고 치과 수술실인 거예요, 거기가. 치과 수술실인데 자기는 성형외과 안면 윤곽센터인 줄 알고 연예인 끼고 광고하고 성형외과 의사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치과가 결국에는 하청 공장이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여러분 수술 때 눕지 마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외모에 너무 자기 외모를 너무 비하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자존심이 떨어진 거를 자꾸 이용해서 이 사이코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명 행사 당하실 수도 있고요. 불구가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통제불능 상태라는 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